이 1969년 워싱턴주 배틀그라운드의 한 중학교에서 15살의 셸리가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셸리는 문제 행동을 좀 많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상담을 받던 도중에 상담 선생님은 셸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빠가요, 제 몸을 막 만지고요, 못된 짓도 하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래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일단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넣습니다. 그리고 셸리의 어머니 라라에게 전화를 걸어요. 엄마라면 누구나 기절 초풍할 얘기잖아. 근데 막상 라라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셸리가요? 선생님, 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작이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이가 없잖아. 자기 딸이 강간당했다는데 그것도 자기 친아빠한테. 그것 보고 주작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약간 빡이 돈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라라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갖고 조사부터 해보세요. 곧 밝혀질 거니까 라고 되게 자신만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진행을 해야죠. 경찰은 일단 셸리의 신체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셸리의 몸에는 이 강간당한 흔적이나 심지어 멍자국 하나가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어떤 잡지를 하나 들고 옵니다. 이거 셸리 방 뒤져가지고 침대 밑에서 찾아낸 거거든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잡지가 진실 고백이라는 잡지였대요. 근데 거기에 나는 15살 때 아빠에게 땡땡 당했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거봐요, 선생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 이거 보고 아이디어 얻어서 주작한 거라니까요. 결국 셸리는 일주일 만에 아버지를 무고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퇴학당하고요, 집에서도 쫓겨나게 돼요. 왜 셸리는 자기 아빠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고를 한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요, 일단은 1960년 미국 배틀그라운드에 살고 있는 라라의 집 앞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날 라라 집 앞에 아이 2명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 라라가 이제 나가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누구니? 길 잃었니? 엄마 어딨어? 집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라라는 잠깐 남편 레스를 불러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보라고. 얘네 지금 집을 못 찾거나 부모님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는데 남편 레스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요? 얘네 알아요? 뭔데요? 말 좀 해봐요. 남편 레스가 고개를 딱 떨구더니 미안해, 얘네 내 아들 딸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라라가 신혼부부였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레스는 이미 전부인 샤론이랑 결혼을 했대요. 심지어 애도 셋이나 딸린 애아빠였습니다. 첫째 딸 셸리, 둘째 아들 척, 막내 아들 폴,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있던 돌싱인데 애까지 딸린 돌싱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샤론이랑 살 때 샤론이 진짜 개막장 엄마였어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애들 안 보고 맨날 애들한테 되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집안일 당연히 안 하고요, 돈도 안 벌어와요. 그러면서 술을 좋아하니까 밖에서 뭐 하고 다녔겠습니까? 뻔하지. 남자 막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집에도 막 들여와, 남자친구들. 그러니까 레스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랑 못 살겠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샤론이 조건을 하나 걸었대. 이혼해줄게, 대신 애들 그대로 냅두고 너는 몸만 나가. 이제 당시 이혼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남편 레스는 이미 라라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 부인이죠. 그러니까 레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애들 다 키워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라라한테 말을 했어야 됐는데 말을 안 한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샤론이랑 사이 더럽게 헤어졌고 다시는 볼 일 없고 그럼 애들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존나 무책임하죠. 존나 무책임해. 근데 웬걸,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샤론이 집 앞에 그대로 애들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막내 아들 폴만 빼고 첫째 딸 셸리 그리고 둘째 척을 버리고 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레스는 존나 난감하죠. 미치겠다, 진짜 또 나 이혼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레스가 초호는 못했는데 재호는 진짜 잘했어. 라라가 이걸 받아줍니다. 그냥 내가 걷어줄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새엄마가 된 라라는 셸리랑 척을 정말 친자식처럼 돌봐줍니다. 근데 라라의 이런 태도랑은 반대로 셸리는 라라한테 엄청 적대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라라가 야 셸리야, 오늘 방 청소 좀 해야겠다, 방 청소 좀 하렴, 아니면 뭐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뭔데요? 아줌마 나 알아요? 아줌마 우리 엄마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막 학교도 안 가고 새엄마란 이유로 라라 말은 전부 다 무시했어요. 근데 라라는 그래,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엄마라고 우기면 싫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이들의 흔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한 거죠. 라라는 셸리가 화를 내도 진짜 어른처럼 셸리를 대해줬어요. 셸리가 지금까지 한 이런 버릇없는 행동들은 받아주진 않았지만 항상 새끼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옷도 항상 깨끗하게 입혀주고
아니고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줘야 되는 사랑을 전부 다 줬습니다. 하지만 셸리는 라라가 그럴수록 더 악랄하게 변해갔어요. 일단 동생 척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야, 엄마 사실은 옛날에 술 파는 데서도 일하고 하여튼 좀 거지 같은 인간이야.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너랑 나랑 둘이 뭉쳐야 돼. 알겠지 동생아? 이렇게 뒷담을 하면서 엄마 동생을 이간질 시켜놔요. 이게 되게 영악하고 전략적인 게 뭐냐면 이미 셸리는 자기 아빠가 자기 편인 걸 알아. 아빠 레스는요 진짜 딸 바보가 아니라 딸 병신이었어요. 지 딸년이 이렇게 어른들한테 대들고 악쓰고 이지랄 하는데 아빠는 단 한 번도 셸리를 혼내지 않아요. 아유 우리 공주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아유 화났어요. 이러면서 어와둥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셸리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아빠는 당연히 내 편이야. 그리고 척만 구워 삶으면 이제 내 편이죠. 그럼 라라는 혼자잖아. 유일한 나의 적.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됨 이거예요. 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따위 생각을 하는 게 믿겨지십니까? 진짜 얘는 악의 의인화야. 근데 이런 셸리를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셸리의 친할머니 안나였습니다. 자 안나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친할머니 안나는 실질적인 이 집안의 가장이자 왕이었어요. 친할머니 안나는 당시 요양사업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큰 돈을 만졌나 봐. 그러니까 셸리 아버지 레스도 이 요양사업체의 직원이었어요. 할머니가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고 돈도 많고 아빠의 보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집안 사람들은 안나가 한마디만 하면은 진짜 꼼짝을 못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 가장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안나 성격이 진짜 더럽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한테도 갑질이 엄청 심한 거예요. 욕설, 폭언 이건 맨날 하는 거야. 그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무슨 직원들한테 자기 발까지 닦으라고 시켰대. 특히 직원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발로 차고 막 뺨 때리고 심지어는 직원들 머리를 변기에 밀어 넣어버려. 안나는 그런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직원들 갈아놓고 패고 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잖아. 그래서 안나는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신념이 있었다고. 자, 모름지기 사업이라는 거는 진짜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짠다는 각오로 직원들 쥐어 짜가지고 성과만 만들어내면 된다. 딱 요런 마인드. 근데 이런 안나한테 어느 날 내 손녀라고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들어왔는데 자기랑 너무 닮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인이면은 뭔 애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몇 대 접해야겠다 이렇게 했겠지만 안나 눈에는 셸리가 차기 회장감인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안나가 한마디 하면은 벌벌 떤다고 했죠. 왜 그랬냐면 안나가 집안 사람들한테도 갑질이 진짜 오졌거든요. 근데 셸리한테만큼은 안나가 존나 잘해줘. 맨날 셸리 데리고 다니면서 야, 직원들은 이렇게 줘줘야 된다. 사람이란 게 잘해주면은 계속 기어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눈도 못 쳐다보게 처절하게 밟아줘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 애한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천성이 못돼 처먹었는데 안나는 지금까지 모든 어른들이 부정했던 너 그럼 안 돼? 너 그럼 벌 받는 거야? 했던 셸리의 행동에 명분을 불어 넣어준 거죠. 셸리는요 이때부터 풀악셀 밟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 관심이 조금이라도 동생한테 옮겨간다.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동생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생 신발에 유리 조각 같은 걸 막 넣어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동생이 신으면은 발에서 피가 막 날 거 아니에요. 진짜 아플 거 아니야. 유리 밟아보셨어요? 그거 박히면은 그 뽑는 게 진짜 헬이에요. 이렇게 해서 발로 이렇게 뽑으면은 그게 진짜 아프다고. 근데 막 그거 밟아가지고 동생이 아파하고 있으면은 그거 보고 낄낄대고 그랬대요. 브레이크 당연히 없죠. 왜? 아빠도 자기 편이고 동생 너무 어려서 상대도 안 돼. 족밥이야. 심지어 할머니란 사람은 이 집안의 가장인데 그 집안의 왕이 나한테 그래 더 조져라. 더 조져. 이렇게 조져. 저렇게 조져. 다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잡아줄 정상적인 어른은 사실 라라밖에 없는데 라라는 힘이 없잖아요. 팔다리 다 잘렸지 뭐. 그러니까 애가 완전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셸리 얘는 도파민 체계가 어떻게 된 애처럼 굴었어요. 더 악하게, 더 자극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그렇게 끝도 없이 달리다가 15살이 되는 해에 진짜 선을 세게 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한 사건 있죠. 선생님한테 자기 아빠가 자기 뭐 강간하려고 했다고 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쯤 되니까 라라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같이 못 살겠는 거지. 그리고 항상 셸리 편만 들던 아빠도 이번에는 좀 충격이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진작에 정신 차렸어야지. 신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하던 자기 딸년이 자기 등에 칼을 꼽은 거잖아. 그래서 결국 셸리는 이 사건으로 퇴학당하고요.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셸리를 일단 라라는 그 외할아버지 집에 보냈대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에서도 얼마 못 견디고 이제 또 쫓겨나고 이모 집에서 있다가 쫓겨나고 친척 집 막 등등등 다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서도 다들 감당이 안 되니까 규율 진짜 빡센 수녀학교 같은 데 있죠. 라라가 그런 데 쳐넣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이런 애를 누가 받아줘요? 뭐 수녀가 초인이야? 수녀학교면 다야? 얘는 사실 해병대 캠프 가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셸리는 여기저기 퇴학 다니고 쫓겨나고 하면서 유년 시절 허송세월로 다 보내고 그대로 성인이 됩니다. 진짜 괴물이 돼버린 거죠.
자, 어찌됐든 성인이 된 셸리는 1973년부터 1983년까지 3번의 결혼 생활을 하는데요. 10년 동안 남편 3번 갈아치우는 거예요. 2번 갈아치우는 건가? 남편 하여튼 3명이랑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남편 랜디, 두 번째 남편 데니. 얘네들까지 얘기하면은 진짜 얘기가 너무 길어져. 나 오늘 못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남편 랜디는 성격이 좀 어수룩한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 동안 셸리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쳐놀기만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자애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뭔가 잘못한 게 있어도 별 말도 못해. 따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셸리가 야, 돈 벌어와. 그 집안일도 너가 해.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달인이라니까. 눈 봐. 성격 진짜 더럽게 생겼죠. 결혼 생활 동안 셸리는 진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쳐놀기만 하고요.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오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뺨때기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면은 친정 가서 아빠 저 새끼가 나 못 살게 굴어 이러면서 존나 징징대. 근데 아빠 레스가 너무 병신 같은 게 뭐냐면 아까 셸리가 16살 때 자기 누명 씌우려고 했잖아. 그것도 강간범으로. 진짜 인생 날아갈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통수를 쳐 맞아 놓고도 지 딸년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말하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결혼까지 다 한 기집애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다 말해. 그리고 사줄 때까지 아빠를 괴롭혀. 그럼 안 사줘야 되는데 그걸 또 사줘. 그것도 사준다고. 차 사주세요 아빠, 옷 사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아빠한테 징징대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 레스가 이제 딸 셸리한테 했던 가장 강한 거절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셸리가 아빠 레스한테 집 좀 사달라고 했대. 집이 장난감이야. 대한민국에 집 못 사가지고 지금 허덕이는 청년들이 몇 명인데 어린 놈의 새끼가. 근데 아빠 레스도 이제 어찌됐든 집이 뭐 장난은 아니니까 야 집은 좀 그렇다.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구해오냐. 그건 안 된다 했나봐요. 당연히 개징징대지. 막 울고불고 어렸을 때부터 길이 안 나 있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이번에는 안 받아줬나봐. 그래 좋아.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강도 사건을 꾸며. 그러니까 자기 몸 막 쥐어뜯은 다음에 집안 집구석 다 뒤집어 엎어놓더니 아빠한테 전화해요. 아빠 나 강도 당했어. 죽을 뻔했다고. 아빠가 집 안 사줘서.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집 사주면 안 되거든요. 기집애 벌써 뻥치다 걸린 게 몇 번이야. 근데 딸병신 레스는 이 얘기 듣고 또 존나 가슴이 철렁했나봐. 그래서 냉큼 사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레스 얘는 아빠 될 자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부모님 뭐 그 딸 가진 부모들의 뭐 사랑이다. 딸 가진 부모 마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사랑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본능이라고 봅니다. 본능밖에 안 남은 거야. 내 딸이면 무조건 좋게 보이니까 좋게 보이는 본능으로 훈육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혼내는 건 존나 괴로운 일이니까. 어쨌든 첫째 남편 랜디, 둘째 남편 데니, 이 남편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 봐봐요. 와이프가 존나 철이 없어. 근데 이렇게 장인이 개망난이 딸년 감싸고 돌고 그리고 그 와이프는 또 지 말 맞다면서 허구한 날 미쳐 날뛰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랜디는요 참지 못하고 5년 만에 셸리랑 손절을 해버립니다. 이 데니도 똑같았어요. 데니도 랜디가 겪은 레파토리 그대로 그냥 때리고 삥 뜯고 내쫓고 때리고 삥 뜯고 무한 반복. 그리고 5년 후 이혼. 그러니까 셸리는 보면은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랜디뿐 아니라 이 데니도 성격이 되게 순종적이고 온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루기 쉬운 사람, 가스라이팅 잘 당할 것 같은 사람만 골라.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집어삼키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셸리가 결혼하면 안 되는 인간인 게 또 뭐냐면 이 정말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0이야 0. 셸리는 2번의 결혼 생활 동안 니키와 샘이 2딸을 낳았는데요. 첫 번째 남편 랜디랑 낳은 딸 니키는 낳자마자 새엄마 라라한테 버리고 와요. 그리고 1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해. 그러다 1년 지나니까 이제 내가 키울게요 이러면서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이 셸리가 니키를 다시 키우기로 한 이유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황당한 거야. 애가 무슨 장난감입니까? 1년 동안 버려놓고 다시 내 애니까 내가 다시 데리고 올게요. 거의 뭐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셸리가 니키를 다시 키우기로 한 이유는 밝혀진 게 없어요.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고 아까 셸리가 사람 통제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 근데 라라 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자기 딸 니키를 뭐 통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기감이 왔을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절대 모성애는 아니었다. 자, 그렇게 이혼녀로 살게 된 지 5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1983년 29살의 셸리는 마지막 남편 데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자, 데이브 얼굴 한번 볼까요? 자, 데이브. 자, 이제 얼굴 보면은 아시겠지만 당시 데이브는요 아직 여자 자체를 만나본 적이 없는 모쏠이었어요. 이 술집에서 셸리를 처음 만나. 그래서 이제 그 술집에 들어와가지고 셸리가 데이브를 먼저 꼬셔요. 당시 데이브가 26살이었거든요. 여러분 26살 때까지 모쏠인 남자가 헌팅 술집이나 여자 만나는 술집 오잖아요. 진짜 걸음 걷는 보법만 봐도 바로 모쏠티 납니다. 바로 나. 들어온 순간부터 셸리는 제가 내 먹잇감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데이브를 보고. 셸리가 누구야? 가스라이팅 달인 아니야. 또 마침 셸리가 3살 누나야.
그러니까 그 누나들만이 가진 그 원숭미, 그 10년간 이혼을 2번이나 한 그 원숭미로 데이브를 막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언니가 소맥 한 잔 말아줄게 하면서 막 들이댄 거죠. 데이브는 뭔가 놀래긴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있나? 하면서. 셸리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야 또. 그리고 데이브는 또 누가 봐도 데이브 개찐타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데이브 입장에서는 진짜 셸리 누나 어서 오고지, 너무 좋지. 여튼 그렇게 둘은 사귀기 시작합니다. 근데 셸리가 데이브를 진짜 좋아했겠습니까? 그냥 호구 하나 문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좋아했던 거는 그냥 데이브만 그랬던 거였고, 셸리는 데이브 이 새끼 언제 잡아먹을까, 이 047 사이즈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셸리는 이 공사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어느 날 데이브가 이제 셸리를 만났는데 셸리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셸리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셸리가 갑자기 고개를 막 이렇게 떨구더니 나 사실 암에 걸렸어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 딸이 2명이나 있는데 우리 애들 나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 당연히 구라죠. 개구라였습니다. 애초에 그 셸리가 그렇게 딸들 걱정하는 여자가 아니야. 근데 우리 데이브 못소리잖아요. 또 이제 또 개호구처럼 너무 스윗하게 대답해버립니다. 걱정하지 마 셸리,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당신은 애들 아빠가 돼줄 거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이러면서 프로포즈 해버립니다. 걸려든 거죠.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데이브도 좀 그래, 피해자긴 한데 솔직히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애가 갑자기 암밍아웃을 해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애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 좀 적당히 위로해주고 이제 혼자 고민할 시간을 좀 가져도 되잖아. 근데 그냥 바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 여튼 이제 셸리는 또 남편을 데려와서 이제 5인 가족의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제국에 이제 신참이 들어왔죠. 누굽니까? 맞습니다. 데이브. 데이브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 심각한 사건인데 데이브 이 새끼는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개오구야. 진짜 개오구예요. 자, 셸리는 바로 데이브 길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자, 연애 때 봤던 그 비련의 주인공, 여긴 그런 거 없어. 바로 이제 갖다 박아버려. 야, 친구 만나지 마. 야, 가족이랑 영 끊어. 야, 나가서 돈 벌어와. 밥해, 설거지해, 빨래, 애들 목욕시켜. 다 마음에 안 들어. 야, 밖에 나가서 자. 안 나가? 안 나가 이 새끼야? 야, 또 어디 이 새끼가 누나한테 이러면서 복날 개 잡듯이 뻑하면 개 패는 거야. 근데 셸리가 여기서 끝냈으면은 데이브도 며칠 못 가서 이혼을 했겠죠. 근데 셸리가 진짜 가스라이팅 고수인 게 뭐였냐면 이렇게 푸닥거리 한번 하고 바로 이제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면서 누나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바로 침대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홍콩 티켓 딱 하나 딱 끊어주는 거야. 그 누나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병 주고 약 주고 막 쌍욕했다가 막 잘해줬다가 막 이러니까 데이브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결국 데이브는 우울감에 잠식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데이브가 여기서도 좀 그랬던 게 이 정도 됐으면은 암이고 지랄이고 뭘 아빠가 돼주긴 뭘 아빠가 돼주고 바로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고민에 빠져요. 죄책감에 시달려. 왜냐면 셸리가 데이브한테 암 걸렸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손절을 치고 싶은데 암 걸린 사람을 손절 어떡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브가 그 죄책감에 그렇게 휘말려가지고 샷건을 이렇게 딱 물고 딱 총을 딱 쏘려고 하는데 쏘기 직전에 이 셸리의 두 딸이 있었죠. 애들이 이걸 발견하고 엄마 셸리한테 가서 엄마 아빠 지금 살자하려 그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셸리가 막 데이브한테 막 빌어. 자기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면서 빌어가지고 결국에 데이브 입안에 있던 산탄총을 꺼내요. 그리고 데이브를 안아줍니다. 토닥토닥. 자기가 힘들었지. 그러면서 셸리가 속으로 생각해요. 다 길들였다. 자, 데이브는 이때부터 셸리의 꼭두각시가 돼버립니다. 자, 집안에서 가장 힘이 센 데이브를 다 길들인 셸리의 다음 목표가 누구였을까요? 니키였어요.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목표가 니키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니키 두드려 패다가 데이브가 나 저지하면 어떡해. 나보다 힘도 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데이브를 먼저 길들이기로 한 거예요. 이게 셸리의 계획이었어. 여튼 데이브의 살자소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부터 니키를 존나 두드려 패는 거예요. 발로 차고 막 주걱으로 막 뺨 올리고 막. 근데 맞은 이유를 들어보잖아요. 뭐 없어. 그냥 내 화장품 누가 쓰래. 왜 빨래 똑바로 안 해? 뭐 되도 않는 이유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니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셸리 얘는 도파민이 필요했고 누군가 후드려 팰 때 그게 채워지는 기분이니까 그냥 팬 거예요. 다쳐도 병원도 안 데려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잡혀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다 패잖아요. 그렇게 한바탕 도파민 다 채우면은 데이브한테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미안하다 딸아.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너가 엄마 화장품 손댄 거는 진짜 나쁜 일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딸아.
이러는 거야. 나이가 어린 니키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를 신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참고 살아요. 화장으로 얼굴에 난 상처 가리면서. 그래도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자, 그리고 언니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둘째 딸인 세미도 엄마의 소나기에서 자유롭진 못했어요. 세미랑 니키는 화장실 갈 때도 엄마가 이래 막. 너네 화장실 갈 때마다 허락받아라. 그럼 엄마한테 허락 받고 가. 그러면 화장실 가서도 볼일 볼 때마다 셸리가 옆에서 감시하는 딱 그 상태에서 볼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 씻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뒷마당에 옷 벗겨서 세워놓고 호스로 물 뿌리면은 그게 샤워야. 그때 씻어야 돼. 딴 땐 못 씻어. 일주일에 한 번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셸리랑 세미는 진짜 그냥 냄새나는 아이로 통했어요. 그리고 이건 니키가 12살 때 있었던 일인데 볼일 보라고 이 양동이 던져놓고 방 안에 여름 내내 가둬놓은 적도 있어요. 이 지저분한 방 안에 씻기지도 않고 진짜 덥기는 얼마나 더워. 게다가 볼일 본 양동이까지 있으니까 땀 냄새 막 오줌 냄새 그냥 돼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니키는 이게 좋았대. 왜? 갇혀있는 동안에는 엄마한테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몰래 몇 권 이렇게 싸들고 가가지고 여름 내내 책만 읽었대. 이게 니키한테는 유일한 자유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끔찍한 엄마의 처벌이 끝나면 아이들은 그때서야 엄마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애정 표현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성인이니까 셸리가 더 또라이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니키와 세미는 이 시간만 기다린 거야. 아직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던 거라고.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 올라온 애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애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우에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진짜 사이코 같은 게 뭐였냐면 셸리는 이 니키랑 세미 이 둘 중에 니키한테만 유독 수위 높은 처벌을 많이 내려요. 두 명한테 다 똑같은 처벌을 내리면은 두 명이 반감으로 똘똘 뭉칠 수도 있잖아. 그럼 나한테 개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니키한테만 더 잔혹하게 하는 거야. 니키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고. 그럼 니키가 세미를 원망할 거고 세미는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언니는 나한테 시비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셸리가 니키한테만 특히 더 가혹하게 줬던 벌이 뭐였냐면 뒹굴기라는 벌인데 이게 언제 벌을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 니키도 모르고 셸리만 알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자고 있으면은 갑자기 불을 탁 켠 다음에 방문을 벌컥 열어. 야, 밖으로 나와. 빨리 안 나와 이씨. 야, 발 보인다 뛰어 해갖고 군대에서 비상 걸린 것 마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니키가 마당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호스로 물 뿌리고 바닥에 구르라고 해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돼지 흉내 내봐 이러면서 막 잡아 돌리는 거예요. 날이 춥다고 뭐 봐주는 거 그런 것도 없어. 니키 증언에 따르면은 이 짓을 겨울밤에 2시간 정도 하고 그랬대. 2시간. 미친 거야. 그냥 또라이지. 그렇게 벌이 끝나면 옷에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 진흙투성이야. 그럼 또 씻긴다고 욕조에 물을 받아놔요. 이 따뜻한 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펄펄 끓는 물. 거기에 어거지로 집어넣어서 씻기는 거야. 애들 화상 다 입고 막. 얼마나 뜨겁겠어. 나도 못 견뎌 이거는. 자, 이런 일을 잘 때마다 랜덤으로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12살짜리 애가? 결국 어린 니키와 세미는 엄마한테 완전히 사육당합니다. 여기까지도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셸리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자, 데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니키와 세미까지 자기 통제 아래에 둔 셸리는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조카 셰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셰인 사진 어딨어? 줄일까? 얘가 누구냐면 셸리한테 남동생 폴이 있었잖아요. 그 폴의 아들이야. 근데 폴이 감옥에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셰인 입장에서는 아빠가 감옥 갔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딱 셸리가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더니 걱정하지 마 셰인. 고모가 널 대신 돌봐줄게. 걔 같은 년. 지는 집안일도 안 하고 밖에서 돈도 안 벌어오면서 지 돈으로 먹여 살리는 것 마냥 합니다. 그 데려와가지고 패턴은 데이브랑 비슷했어요. 이제 처음엔 잘해주다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 잠식을 해갑니다. 셰인은 당시 이제 고모 셸리의 속이 어떤지도 모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일단 갈 데가 없는데 본인을 받아줬잖아. 고모가 날 돌봐줬으니까 내가 보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고모 제가 할게요. 뭐라도 할 테니까 다 저한테 주세요. 일거리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몇 번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까지는 셸리가 이빨을 딱 감추고 셰인한테 손을 대진 않았어요. 당연히 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먹으로 이제 가볍게 때리고 밀치고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발길질하고 채찍질하고 몽둥이질하고 점점 수위를 올려가다가 결국 니키와 샘이랑 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샤워 못하게 하고요. 정원에서 호수물에 개처럼 씻어요. 셰인의 몸에서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학교에서 니키와 세미처럼 이상한 학생으로 전락합니다. 이불 같은 건 당연히 없어요. 지하실에서 자고요. 얘는 객식구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동안은 셸리는 셰인한테만 집중해서 그런지 니키나 세미한테는 비교적 괴롭히지 않아요.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셸리 얘는 질리는 것도 되게 금방 질리고
또 근데 꽂히긴 엄청 빨리 꽂혀서 셰인 같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걔만 집중해서 괴롭히는 스타일이었어요. 자, 근데 이 말이 뭐죠? 아까 니키가 밤마다 랜덤으로 당했던 그 뒹굴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셰인의 몫이 된 거예요. 이렇게 셰인이 다 길들여질 때쯤 셸리는 또 다른 희생자 캐시를 데려옵니다. 캐시 한번 볼게요. 셰인 지우고 캐시. 자, 이번엔 좀 충격이죠. 상대가 성인입니다. 캐시는 셸리 베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당시 캐시가 진짜 재정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갈 곳이 없었대. 그래서 어느 날 캐시가 셸리한테 고민을 털어놓다가 셸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캐시야, 갈 곳 없으면 그냥 우리 집 와서 살아 한 거예요. 내가 데이브한테 말해볼게. 그래서 이제 말을 했는데 막상 데이브는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어요. 그랬겠지. 왜냐면 조카까지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데이브가 아니 딴 집 여자가 우리 집 들어와서 산다고? 난 좀 불편한데. 셸리는 데이브의 반응은 예상을 했지만 명분이 있었어요. 사실 이때쯤에 셸리가 애를 낳은 상태였거든요. 데이브랑 가진 첫 아이였는데 이름은 토리였고요. 이 캐시가 들어올 때쯤에 토리는 딱 2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애였어요. 아주 그냥 갓난 애기였지. 그러니까 셸리가 이러는 거야. 에이, 그래도 캐시가 애도 봐주고 하면 좋잖아. 안 그래? 나 애 보기 힘들어. 누가 보면은 뭐 애 존나 잘 보는 줄 알겠네. 걔 같은 년. 아니 그리고 지가 집에 있으면은 지가 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남한테 떠넘겨. 그리고 데이브도 나 근데 얘는 그냥 솔직히 좀 그래. 이게 데이브도 진짜 호구 같은 게 뭐냐면 너 맨날 집안일도 안 하고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럼 애라도 봐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셸리한테 이미 가스라이팅 다 당할 대로 당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튼 셸리와 함께 된 캐시는 셸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누구랑 닮았죠? 얘랑 아주 닮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아무 일이나 시켜줘 셸리. 내가 뭐든지 할게. 그러니까 이제 셸리는 물 만난 거야. 그래 그러면 빨래도 좀 해주고 토리도 좀 봐주고 집안일 다 시킵니다. 사실 이 정도 집안일이면 월급 받고 다른 집 일해주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텐데 그래도 캐시는 아무 불만이 없었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뭐 셸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나 있겠었어요. 셸리는 30살의 성인 여성 캐시를 고립시킬 전략을 고안해요. 그래서 스텝 1으로 가족들부터 제거해요. 30살짜리 여자야. 가족들이랑 연락하면 어떡해. 그럼 다 도루묵이잖아. 셸리 집으로 이제 캐시 가족이 전화가 올 때마다 셸리가 받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 캐시가 더 이상 어머니랑 연락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연 끊자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딱 끊어버려. 이렇게 가족들과 캐시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가족들이 캐시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캐시를 가스라이팅할 명분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 캐시가 그냥 성인도 아니고 30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때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책 잡을 만한 일을 계속 꾸며냅니다. 캐시한테 몰래 수면제를 먹인 거야. 그 다음에 캐시가 잠든 사이에 침대 위에 빵 부시러기를 존나 뿌려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캐시가 깨면은 셸리가 딱 이러는 거지. 캐시, 너 목류병 있니? 아니, 나 목류병? 없는데? 야, 너 어제 자다 말고 냉장고 열더니 우리 가족 음식 다 먹었더라? 그러니까 캐시가 너무 놀래가지고 침대를 바로 확인해보니까 어제 셸리가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가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너무 미안해합니다, 캐시는. 진짜 미안해, 캐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이제 캐시 입에서 미안해란 소리 나오자마자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요. 또 수면제를 먹여. 그리고 다음날 캐시가 잠에서 깼는데 셸리 표정이 존나 심각한 거야. 그래서 셸리 왜 그래? 혹시 어제도 내가 냉장고에 음식 꺼내 먹었니? 셸리는 야, 그 정도 가벼운 일이었으면은 내가 이러지도 않았어. 너 정말 기억 안 나? 야, 너 옷 다 벗고 내 조카 침대로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어? 야, 셰인 불러와. 그다음에 셰인 불러와가지고 야, 셰인 네가 말해봐. 캐시 아줌마 너한테 뭐 했어? 아줌마가요, 저한테 못된 짓 하려고 했어요. 근데 셰인이 캐시 눈도 못 쳐다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 다 주작이니까 그랬겠죠. 셰인은 어제 셸리가 이미 다 구워 삶아놨어요. 캐시 아줌마 눈도 못 쳐다보고 그냥 끄덕끄덕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캐시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하면서 자책합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는 셸리의 거짓말이었지만 어쨌든 이 어린 남자애를 내가 그러려고 했다고? 캐시 입장에서도 큰일이잖아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때부터 캐시는 셸리의 말을 절대 거역할 수가 없어. 대들면 언제 신고해서 감옥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딱 이때부터 셸리는 캐시를 개패듯이 패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발로 차고 때리고요. 성인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어. 30대 캐시도 다른 애들처럼 속옷까지 싹 다 뺏기고 벗은 채로 집을 돌아다녀야 됐어요. 나체로. 잠도 당연히 이제부터 지하실입니다.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씻는 거 아까 애들 어떻게 시켰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정원에서 애들이랑 같이 서가지고 물 맞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 또 잘못하면은 벌로 옷장에 막 가둬. 그리고 음식도 진짜 뭐 먹을 거라도 좀 제대로 줘라. 진짜 이 쓰레기 같은 년 진짜 다 썩은 음식들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 씻지 못하니까 이빨 다 썩죠. 캐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튼 캐시가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당하고 있었는데도 셸리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애들한테도 캐시를 때리라고 강요해요. 야, 셰인, 너 캐시 때려. 셰인 입장에서는 안 때리면은 자기도 뒤지게 맞잖아요. 자, 셰인 얼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막 셰인이 캐시를 막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은 갑자기 존나 생뚱맞아. 셸리가 갑자기 이렇게 딱 뛰어들어서 캐시!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구해줄게. 이러면서 막아줘요.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캐시에겐 니키가 당했던 뒹굴기랑은 또 다른 스페셜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루는 셸리가 눈 오는 날 캐시를 언덕 앞으로 불렀대요. 아주 가파르고 눈 덮인 언덕. 자, 그리고 셸리는 캐시한테 야, 저 언덕 보이지? 기어서 올라가. 근데 그 언덕에는 자갈도 많이 있고요. 게다가 눈이 덮여 있어서 겁나 미끄러워. 근데 이런 언덕을 신발, 옷 한 벌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 미끄러져 막. 옷도 안 입고 있으니까 바로 까지죠. 그래서 막 미끄러워가지고 몇 번을 넘어지면서도 맨몸으로 올라가요. 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캐시가 간신히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면은 데이브가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밀어버려요. 그러면 또 밑에서 캐시는 야, 올라가. 그러면 또 올라가. 밀어버려. 다 오르면 밀어버리고 올라가면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캐시가 이렇게 막 굴러 떨어져서 넘어지고 있으면은 셰인이랑 니키랑 세미는 그걸 밑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나중에 증언하기를 그 언덕 있잖아요. 눈 덮인 언덕이 진짜 일장기처럼 흰색이랑 빨간색밖에 안 보였대.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캐시는 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안에 누구도 캐시랑 말 섞는 사람은 셸리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캐시는 집안에서 진짜 이 30대 여자가 실을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집안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캐시가 불쌍했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일단은 캐시 아줌마가 셸리의 타겟이니까 당분간 나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 게 뭐냐면 캐시는 이 상황에서도 이 세 명의 아이들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셰인이랑 니키랑 세미가 캐시 아줌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음식을 가져가요. 아줌마 이거 드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캐시는 손을 벌벌 떨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너네도 다쳐. 이러면서 아이들 안전부터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맞는 거야. 아이들 지키려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성인 여자까지 이런 폭력에 노출이 되는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고? 애들도 당시에 학교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 세미는 남자친구도 있었단 말이지. 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도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숨겼냐면 집에 손님 올 때마다 셸리가 이제 캐시를 창고에 숨겨놨대요. 그리고 손님들 떠나면 그때서야 캐시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놓고 이제 손님들 찾아올 때는 어머 왔니? 아줌마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진짜 꿈에도 몰랐던 거죠. 사실 캐시랑 아이들이 이런 집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한 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혼자는 어려워. 힘을 합쳐가지고 엄마를 좀 때려 눕힌다든지 했으면 도망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나 봐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시도해요. 그러다 이제 셸리한테 잡히거나 발각되게 되면은 1대1 구도가 되고 붙게 되면 이제 셸리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셸리가 진짜 좀 의외였고 살짝 소름 돋는 게 뭐였냐면 찾아내면은 어떨 것 같아요? 무자비하게 존나 팰 것 같죠. 근데 또 이럴 땐 기가 막히게 안 때려. 왜? 또 도망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찾으면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또 걱정했던 척, 따뜻한 척 안아주면서 피해자들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요. 와 진짜 길다. 엄청 길어요. 1992년이에요 이제. 캐시와 셰인이 들어온 지도 벌써 4년이나 흘렀어요. 셸리는 38살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니키와 셰인은 둘 다 17살. 이제 거의 성인인 거예요. 미국에선 18살부터 성인이니까. 그리고 세미는 14살. 토리는 한 3, 4살쯤 됐을 때였어요. 이 셸리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이 워싱턴주 레이먼드의 모노한 랜딩 로드라는 곳으로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요. 뭐 여튼 여기서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셰인과 캐시는 이 집에서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잤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와서 유독 셸리의 캐시에 대한 괴롭힘의 수위는 더 높아졌어요. 원래 이제 샤워를 할 때 캐시를 이제 마당에 세워놓고 이제 물을 뿌리면서 씻기잖아요. 이 집에 와서부터는 물 뿌리는 건 기본이고 표백제까지 뿌렸대. 더럽다고. 당시 캐시는 이때도 언덕에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굴러갔다 하는 그 벌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상처 위로 표백제를 뿌린 거예요. 얼마나 따갑겠어요. 상처 위로. 이 상처에 표백제가 닿을 때마다 막 비명을 질렀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데이브가 입을 테이프로 막아놨대요. 이쯤 되면은 데이브도 공범이 됩니다. 처음에는 얘도 피해자로 시작한 건 맞는데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캐시를 고문하고 괴롭혀요.
그리고 무슨 식고문 같은 것도 하는데 소금 한 컵을 뜬 다음에 그걸 끝까지 다 먹으라 그랬대. 여러분 진짜 소금 한 스푼만 입에 넣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여름에 엄청 더워가지고 탈수 증상 걸리면 안 된다고 소금을 그냥 한 스푼씩 떠갖고 강제로 입에 넣었거든요. 진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구역질 나요. 근데 한 컵을 다 마실 때까지, 한 컵이면은 글라스잖아, 그걸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낄낄대고 있는 거야, 데이브랑. 사페 그 자체 아닙니까? 진짜 사람 죽을 수도 있어, 이 정도로 먹으면. 뭐 내가 의사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캐시는 점점 실신하는 일이 잦아져요. 그리고 셸리는 실신한 캐시를 계속 깨웁니다. 그래야 일도 하고 자기 도파민도 채워주니까. 캐시는 살이 엄청 빠져요. 이 집에 들어와서만 45kg가 빠졌대요. 너무 약해져서 서 있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이 지경까지 오니까 이 셸리도 좀 쫄았나 봐. 얘 진짜 이러다 죽으면은 자기도 감옥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캐시가 집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온수 샤워를 허락해줘요. 근데 이미 늦었죠. 먹을 것도 똑바로 안 주고 이빨 다 빠질 정도로 괴롭혔는데 샤워 한번 한다고 낙했어요. 온수 샤워를 시작하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그 샤워 부스 있잖아요. 그 샤워 부스를 깨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샤워 부스가 이제 유리로 돼 있으니까 유리 파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위에 딱 쓰러진 거예요. 그 주변은 당연히 피로 흥건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셸리는 병원도 안 데려가고 대충 응급처치만 했어. 근데 그것도 똑바로 못했대. 여튼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셸리는 살짝 더 긴장을 했나 봐. 그때서야 셸리는 캐시를 풀어주기 시작해요. 집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캐시가 이제 소파에 앉는 게 허락이 됩니다. 자, 이 5년간의 고통은 셸리를 진짜 쇠약하게 만들었어요. 머리카락 다 빠졌죠? 치아 다 빠졌죠? 균형 못 잡고 걷지도 못해요. 사실 여기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요. 어찌저찌 1년은 넘겨요. 그리고 1994년 7월 캐시가 들어온 지 6년째 되는 날이었고요. 데이브가 딱 집에 들어오니까 세탁실에서 가글 소리가 들렸대요. 막 이런 가글 소리. 그래서 세탁실 문 딱 열어보니까 캐시가 거품을 불고 자기 구토물에 질식해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데이브도 놀래가지고 CPR하고 별생 쇼를 다 하는데 너무 늦었나봐요. 그렇게 캐시는 차가운 세탁실 바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셸리는 캐시가 죽자마자 불안에 벌벌 떨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렇게 눈알을 막 굴리고 있는데 그 눈알에 딱 포착된 게 셰인이었어. 지도 찔리는 게 있었겠지. 왜? 캐시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괴롭힌 사람이 셰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쟤는 내 친자식도 아니잖아. 조카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셸리는 또 셰인한테 꽂혀요. 저 새끼 우리 분명히 신고할 거라고. 우리 가족을 다 망칠 거라고. 쟤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데이브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데이브가 이 얘기를 그냥 바로 들어주진 않았나 봐요. 왜냐면 사람을 죽이라는 거는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셸리는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데 이게 뭐였냐면 딸 토리 있잖아요. 자기 막내딸 토리 있잖아요. 그 토리 속옷에 피를 막 이렇게 묻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데이브한테 보여줘. 데이브, 내가 셰인 쟤 뭐랬어? 쟤 분명히 사고 친다 했지? 쟤 어제 우리 딸 토리 강간하려고 그랬어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데이브한테 토리는 친딸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데이브는 격분하고요. 셰인을 막 두들겨 패요. 근데 데이브 얘도 지금 때를 좀 잘못 골랐어요. 왜냐면 캐시의 죽음은 셰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해준 아줌마였는데, 맞으면서도 우리 생각만 했던 그런 착한 아줌마였는데 그런 아줌마가 죽으니까 셰인도 약간 각성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두드려 패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셰인은 자기 온몸에 나 있는 멍이랑 상처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니키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이 정도 사진이면은 너네 엄마 진짜 구속시킬 수 있다고. 이게 진짜 셰인의 실수였던 게, 니키는 당시 무서웠어요. 자, 봐봐요. 그동안 탈출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다 잡혔죠. 그리고 엄마는 사실 캐시 아줌마를 안 죽였어도 충분히 감옥에 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다 안 들키고 도망갔잖아요. 모면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괜히 어설프게 신고했다가 더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니키는 진짜 뭐라 할 순 없는데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걸 엄마 셸리한테 일러요. 자, 이 시점에서 셸리의 편집증은 현실이 된 거죠. 셰인은 조용히 데이브를 부릅니다. 그렇게 1995년 2월의 어느 날 밤에 데이브는 셰인이 자고 있던 외부 창고로 들어가서 데이브를 총으로 겨누고요. 그대로 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시신을 태워서 바다에 뿌려버려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셰인 걔 도망쳤고 지금 알래스카 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해요. 근데 경찰도 답답한 게 이걸 믿습니다. 당시 셸리가 이미지 관리를 좀 잘해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셰인이 그냥 집을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19살이면 한국 나이로 20살에서 21살 정도 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니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니키 입장에서는 내가 셰인을 고자질하니까 그 후부터 셰인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가긴 뭘 나가, 엄마가 죽인 거지. 니키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요. 이때 니키도 이제 한 20살 정도 됐어요. 성인이었단 말이야. 진작에 이랬으면 좋은데 셰인의 죽음으로 니키도 각성을 해요. 더 이상은 이 집에 살 수 없겠다. 사실 니키는 예전에 한번 집을 나갈 기회가 있었대요. 2년 전에 대학에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다니려면 집에서 다니긴 힘들겠죠. 땅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면 이 집에 안 살 수 있으니까 드디어 해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셸리가 니키 대학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게 하고 무슨 등록금? 언감생심이지. 당연히 안 줬어. 게다가 대학 가려면은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차도 뺏어버리고 하니까 대학을 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니키 입장에서도 대학만 가면 엄마한테 벗어날 수 있겠지 하면서 참았던 건데 이제 그 기회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캐시 아줌마 죽었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셰인도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휘말릴까봐 무서워서 셰인을 밀고 했던 니키였지만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셰인 죽는 거 보자마자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대들기로 결심해요. 니키는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셸리가 니키한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아 이러면서 또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진짜 쓸모가 없는 년이야.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니키가 셸리의 손을 탁 잡더니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이러면서 샤우팅을 날려버려요. 순간 몇 초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셸리한테 누군가 대든 거예요. 자, 누구도 오랜 시간 셸리한테 대든 역사가 없어. 맞을 때는 신음소리도 조심했어야 돼. 그게 이 집안의 룰이었는데 감히 샤우팅을? 셸리의 반응 어땠을까요? 동공이 흔들립니다. 어버버 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지 감을 못 잡아요. 그렇게 일단 말없이 셸리는 방으로 들어가고요. 며칠을 고민하더니 니키를 그냥 고모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니키는 셸리의 집에서 탈출해요. 겁나 허무하지 않나요? 당하고만 있어서 그렇지 막상 세게 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개쫄보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니키가 이렇게 대드는 거를 니키의 동생 세미도 봤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야? 별거 없잖아. 세미는 황당했어요. 같이 사는 내내 물 뿌리고 때리고 가스라이팅하고 숨막히게 무서웠던 엄마가 막상 니키의 샤우팅 한 번에 어버버대는 겁쟁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셸리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셸리는 이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니키가 대들었으니까 더 이상 괴롭힐 순 없고 일단 내쫓자. 그리고 이제 뭐 세미 괴롭히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건 셸리의 오판이었어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얘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야. 얘 고등학생이야. 머리 클 대로 다 컸어. 그리고 언니 니키가 엄마한테 대들어서 집 나가는 걸 눈앞에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세미가 뭐 니키나 셰인 뭐 아니면은 캐시 이 세 명보다는 셸리한테 덜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세미는 성격 자체는 밝았대. 그래서 이때쯤엔 남자친구까지 있었대요. 주변에 조력자들도 있으니까 탈출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세미가 이제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요.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숨어 지내다가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외할머니 라라의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또 이제 세미도 탈출을 성공을 하고요. 이제 집에는 셸리, 데이브, 토리 이 셋만 남았어요. 사실 이때 이제 토리 나이가 10살인데 이때까지 토리는 이제 심하게 맞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니키랑 셰인 그리고 세미, 캐시가 다 몸빵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니키랑 셰인이 나가게 됐잖아요. 셸리는 토리한테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리고 이제 각 인물마다 이 딱 그 특히 괴롭히는 예를 들면 캐시는 언덕에서 구르기, 니키는 뒹굴기 뭐 이런 괴롭히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말하면 노딱일 것 같은데 토리한테 했던 이벤트가 뭐였냐면 그 토리의 그 소중한 곳을 거울에 대고 이제 검사를 했대요. 그 부위를. 미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토리가 막 그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이런 짓 안 해요. 라면서 막 울면서 말하는데도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채모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막 앨범에 넣어두고 그랬대.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 셸리였지만 토리한테는 10살의 토리가 저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셸리는 이제 자기가 무너질 뻔했던 왕국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니키와 세미의 빈자리를 찾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 토리를 괴롭히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 좀 니키와 세미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좀 어른 타격감이 있는 상대를 또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음 희생자가 또 나타나는데요. 자, 다음 희생자는 론 아저씨였어요. 자, 론은요 당시 50대였고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헤어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힘든 상황이었대요. 게다가 집에서도 쫓겨나서 어디 오갈 데도 없었답니다. 이런 론에게 셸리가 손을 내민 거예요. 오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셸리의 사냥 방식은 캐시 때 그랬던 것과 똑같았어요.
갈 곳 없는 론은 또 셸리에게 고맙다면서 집안일 자처하고요. 처음에 문제 없는 듯 했지만 또 론한테 모욕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론도 캐시처럼 집안을 나체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잠은 당연히 밖에 창고에서 자는 거고요. 샤워도 캐시가 그랬던 것처럼 마당에서 이제 호스에 나오는 물을 맞는 걸로 대체됐어요. 론의 이빨과 살점은 점점 썩어갔고요. 3년간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근데 당시 막내딸 토리는 이런 론 삼촌을 유난히 아꼈어요. 엄마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론 아저씨한테 이제 먹을 것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창고에서 혼자 지내는 론을 위해서 말동무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론 아저씨가 또 죽은 거예요. 아직 13살의 토리였지만 토리는 여기서부터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편 셸리는 이제 론도 죽었잖아요. 또 데이브를 불렀어요. 야, 힘들어. 이거 시체 치우는 거 좀 도와줘. 그리고 토리가 론을 따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리를 일단 치웠어요. 엄마, 아빠랑 할 일 있거든? 그러니까 언니 집 가 있어. 이러면서 토리를 언니 세미가 있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셸리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실수였어요. 토리는 그간 엄마한테 당했던 끔찍한 일들을 언니들에게 다 말해요. 사실 니키랑 세미는 엄마가 자기들한테만 모질게 굴었던 거지 토리한테까지는 안 그러겠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세미랑 토리랑 연락도 하고 지냈대요. 근데 이제 또 그때마다 토리도 이제 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 없겠지 했는데 우리 막내 동생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외부인 끌어들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야?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니키랑 세미는 토리 데리고 바로 경찰서 찾아가요. 근데 일단은 셸리가 경찰한테도 평이 좋았잖아요. 셰인이 뭐 죽었을 때도 알래스카 갔다고 했을 때 그냥 믿어버린 거고. 처음에 경찰들이 안 믿었나 봐. 그러니까 저희 얘기 다 들어줄 때까지는 집에 안 갈 거라면서 버팁니다. 그렇게 이제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엄마한테 당했던 얘기, 캐시가 죽었던 얘기, 셰인이 죽었던 얘기, 론이 죽었던 스토리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일단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동보호국에 전화를 해서 이 세 자매를 가해자인 엄마로부터 차단을 시켜요. 그리고 바로 셸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당시 이제 경찰한테 연락을 받은 셸리는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은 진짜 단 하나도 없었대요. 감히 딸년들이 내 등에 칼을 꽂아?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진짜 특별하게 키우긴 했죠. 그러면서 딸들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단 셸리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브한테 말을 했나 봐요. 야, 데이브, 빨리 네가 가서 다 해결하고 와. 내 결백 주장하고 오라고. 결백은 개뿔이지. 데이브? 경찰서 도착하자마자 수갑 차고 신문 받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다시 일토해버려요. 셸리가 했던 것까지 싹 다. 결국 셸리와 데이브는 2004년 재판에서 2급 살인, 과실치사, 가혹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아서 셸리 22년형, 데이브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3명 죽었는데.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짜 고통스럽게 죽인 건데 형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04년에 22년형? 그러면 셸리는 2026년 출소겠네요? 아니요. 셸리는 거기서 모범수로 인정이 돼가지고 2022년에 조기 출소했답니다. 데이브는 뭐 아무리 늦어도 2019년에 정상적으로 출소를 했겠죠. 데이브는 2019년에 석방됐네. 정상적으로.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니, 형량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조기 석방은 뭐야.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도 세 자매는 잘 컸다고 합니다. 이제 니키는 40대가 됐대요. 남편이랑 사업을 하고 있고 세미는 최근에는 이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리도 이제 30대가 됐나 봐요. 저희랑 동년배일 것 같은데 이 소셜미디어 관리자로 일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튼 이제 이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이 니키, 토리, 세미는 이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모진 일을 당하면서도 정신이 망가지지 않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버텼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영상을 길게 만들어서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잖아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가 실버 버튼 하나 받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